(90년대) 이후부터 초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이 사라졌잖아요. 소련이 붕괴됐고, 그래서 미국의 적이 사라졌고, 또 중국이 거의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평화 정책으로 뭐 적극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거의 동맹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테러 분자들 정도만 하는 거, 이런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방위비가 다 줄어버렸습니다. 방위 산업이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시작했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러시아는 과거의 자기 영토, 자기 위성 국가들을 다시 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그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보들인 거죠.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뭐 결국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를 내릴 거냐, 전혀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반도체, 또 반도체 제조 장비에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수출 통제를 그러면 손을 보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보고 옐렌이 중국 찾아가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달래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질적인 조치가 달라지고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중국은 WTO 회원국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 기업이 얼마나 많고 도대체 그 중국 경제 안에서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WTO 회원국이 되려면 국내적으로는 자유경제, 시장 경제를 해야 되고, 국영기업 같은 거의 숫자는 가급적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중국이 달라질 거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100개가 넘는 회원국들을 다 설득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또 미국 의회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이유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봤던 거죠. 미국의 동맹국이 될 거라고 봤던 거죠. 미국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를 생각을 해보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세계 대전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 세 동맹군과 미국 및 영국, 나머지 이 서방의 선진국들의 동맹, 다시 말하면 그냥 미국인 거죠. 미국과 독일, 일본 이런 군국주의 국가들, 나치즘, 파시즘 국가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겼잖아요. 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미국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 나라들을 너무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또는 미국이 이제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미국의 적국이 돼버렸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팽창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동맹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구를 해줄까 그러다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택하고
유럽에서는 독일을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제일 가깝고 네. 또 그 전쟁 이전에 꽤 괜찮은 기술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려고 했죠.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네.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오히려 돕는 그런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입해주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꿨죠.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급작스럽게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러고 봤더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다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겁니다. 미국 편에 서고. 예, 미국 편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유를 요구할 거 아니야, 각자가. 네. 그러면 그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는 될 거고 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되겠지 하고 믿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전체주의 색채가 강해지고 점점 더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미국과 대립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런 거. 예,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반도체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화웨이가요 2019년, 2020년일 겁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제재 가한 거. 예, 그때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네. 그 당시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하고 같아졌어요. 네. 거의 같아졌고 한 분기만 지나면 추월할 상황이었어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은 일본 뭐 소니나 이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 화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네. 예. 반도체 칩은 자기들이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데서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는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제조는 TSMC에 맡겨서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반도체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게 화웨이 스마트폰의 핵심이었고 그런데 TSMC로 하여금 그걸 못 만들게 제재를 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설계는 해놓고 만들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지경이 됐거든요. 네. 지금 거의 뭐 존재가 없잖아요. 반도체를 조달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쪽 그런 첨단 기술 분야로는.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 회복세, 네. 거의 회복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은 네.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부수적인 것이고, 네. 네. 기본적으로는 내수와 수출 네. 이 둘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 GDP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이 이 부동산, 이 건설, 주택 건설 뭐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2000년, 특히 2008년 이후에요. 이 부동산과 인프라,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뭐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했군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주택 같으면 몇 천만 채가 빈 채로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냥 빈 채로 있는데 그걸 개발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샀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몇 천만 채를 소유하고
소유하게 됐는데 그 집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또 사냐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집도 빈 채로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또 살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중국 사람들의 이 전체 자산 중에서요, 개인 자산 중에서 7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75%인데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추락을 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수가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의 저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 성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느는 거죠. 뭐 두 개는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겠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보면 너무나 뻔하니까. 집들은 다 비어 있지. 그렇군요. 그 집값 떨어지는 것도 뻔하지. 그럼 내 집도, 내 자산 가치도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써?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하려면 지금부터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아니고 지금 저축 안 하고 돈을 막 쓴다? 그건 미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그 서역 개발 뭐 이런 거 1대1로. 예. 1대1로는 이제 해외고 또 중국의 경제 발전이 동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동부유 정책 이런 걸 하면서 야, 그동안 발전 못한 데다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들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공항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비행기는 안 다니고 뭐 고속도로, 고가도로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짓다가 말고 네. 그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지금 뭐 널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또는 그 재정 적자를 내가면서 또 인프라를 한다?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죠, 나라가.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미국처럼. 네, 코로나 때처럼 그냥 돈 나눠주고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마도 거의 유일한 방법일 텐데 그런 건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중국이 그런 상황이죠. 그 내수는 그렇고요. 수출은 이것도 구조적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가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중국도 그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거고 네. 특히나 이 제조업 강국들이 있잖아요. 네. 제조업 강국들이 지금 고통이 심한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 때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특수를 누렸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이제 멈춰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비스업, 여행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틈새를 물건으로 메운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생산량이 늘고 수출이 늘고 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였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났단 말이죠. 나라들마다 다 서비스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들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업의 정상화, 네. 전 세계 경제의 정상화 과정 중에 수출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데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고
심지어 기술 도둑질을 해가면서까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뭐 침체가 오래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하지만 수요가 살아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거다. 네. 특히 그동안 중국에 쌓여온 부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의 부실, 또 주택 투자의 부실, 네. 또 국영 기업들의 부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동안 30년 넘게 쌓여온 부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거든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지금 그 달러당 6.1 위안 하다가 지금은 7.1위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단기간에. 이렇게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가치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누가 위안화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또 그 중국은 노골적으로 그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환 시장은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위안화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거기다가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에 거의 절대 군주국가처럼 가고 있잖아요. 네. 정치가 안정될 수가 없죠. 아. 정치 안정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민주화예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이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제 네. 커졌어요. 그래서 G2라고 불리잖아요. 네. 미국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문제는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우디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브라질 끌어들이고 인도 끌어들이고 해서 같이 우리끼리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든지 아니면 기축통화를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든지 손해봐요. 중국이 손해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치가 지금 똥값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루브라 많이 떨어져 있죠. 또 브라질 헤라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또 인도는 그런 대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인도는 좀 통화 가치가 지금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이 힘을 모으고자 하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불안하고 뿐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개혁 개방 등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번영을 누렸거든요. 근데 시진핑 등장 이후에는 이 민주화가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네. 이게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 제도가 정착된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왔다. 특히 이제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정권의 최상의 목표가 돼요. 최고의 목표가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충성파들 중심으로 인맥을 구성을 해요. 지금. 경제 정책 부처도 마찬가지고 산업 부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의 충성파들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성장력은 떨어지게 되죠. 중국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2010년대 초부터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져 왔거든요. 특히 이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6%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경제 전문가도 중국이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적합한 분석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종의 사고의 벽이 지배하게 된 건데 바람직하게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내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자꾸 믿게 되고 그 정책을 펼치게 돼요. 네. 그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예요. 우리나라 수출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감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어려지면서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 등등 있는데 환율 상승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이유도 중국에 수출하던 우리 수출품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낮췄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명품 대접 못 받으니까 매출은 줄은 거죠. 그 양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예요. 아,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수지 적자는 급성질환을 일으키고 또 경상수지 흑자는 만성질환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생각의 그 전제가 네.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대리전이죠.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대리전이 아니에요. 아, 중국 입장에서는 목적이 타이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리전이 아니죠. 네. 그냥 내 전쟁이고. 아, 미국이 예. 아니구나. 예. 아. 근데 왜 자꾸 미국이 끼는 거야? 빠져. 이런 입장이라니까요. 그렇구나. 예.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그 보통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아, 물론 22세기나 23세기쯤 가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목전에 네. 중국이 군사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고, 외교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싸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당장 타이완이 중국 영토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태평양에서 곧바로 중국의 무력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대만까지 이렇게. 예. 그리고 아.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면 중국과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게 되죠. 그러네. 대만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 내 영토까지 오기 전에 저기서 싸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군요. 그러니까 6.25 때 미군, 우리 연합군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때 중국이 막 참전했잖아요. 왜냐?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 중국도 한번 손봐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도 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에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왜 자기 국토에서 싸워요? 한반도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지. 네. 똑같습니다. 중국 이제 경제 문제를 예.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요즘에 그 디플레이션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써야 된다, 쓸 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중국 굉장히 경제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네. 중국이 자칫하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당초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중국이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소위 그 제로 방역 정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겠어라고 하니까 다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뭐 경제 활동이 되면은 지금 세계가 다 어려운데 그러면 중국이 우리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리오프닝. 이렇게 김칫국을 마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중국 수출도 되고 뭐 경기 부양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좀 혜택을 받고 이러다가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고 부르는 게 이제 수출, 소비, 투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수출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그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 못 하고 있고요. 되게 다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별로 없는 상태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도 안 보이고 한국도 안 보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이유?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이유야 그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첫째로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그 중국의 수출 중에 상당 비중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뭐 중국 공장 폐쇄. 그러면 수출이 줄어드는 거죠. 중국 네. 입장에서. 그죠? 이전하고 막 그러는 거. 그렇죠. 이제 베트남으로 가. 그래서 베트남 보내면 수출 줄어들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중국 물건을 잘 사주는 나라들이 요즘은 서방 세계가 중국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네. 이제 같은 값이면 중국 물건 말고 딴 데 거 사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도 줄고. 네.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중국 기업들도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면 이거 안 팔리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공장을 베트남에 만들자. 네. 그래서 중국 기업도 이제 제3세계로 가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에 해당되는 만큼 또 수출이 줄어들죠. 그럼 수출 주도를 내수 주도로 바꾼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내수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네. 그 철저하게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어요. 다 너무 제로로 폐쇄를 시켜버려가지고. 예, 음식점 하는 사람이 임대료는 1년치를 곧바로 다 내면서 장사는 하나도 못하고 망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돈 좀 써. 그러면 쓰겠어요? 또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그동안 그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그 아파트를 주택담보와 주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딱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거꾸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변했어요. 생돈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돈을 써요? 못 쓰죠.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네, 마지막으로 투자는 민간 기업은 지금 뭐 물건 팔리지도 않고 수출도 안 되고 뭐 국내에서도 안 팔리는데 무슨 투자를 해서 뭐 설비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러면 막 인프라 투자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방정부의 누적 적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제 이자 내기도 힘든 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채권 발행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한계 효용이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여기 그 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딱 놔, 지방정부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제활동도 좋아지고 뭔가 효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그 옆에 다리 하나 더 지으면 2배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투자를 해봐야 이제. 과잉이군요. 예. 고속도로 깔려고 보니까 더 깔 데도 없고. 네. 고속철도 깔려고 보니까 다 깔려있고. 네. 다리를 부셨다가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네. 예, 통행량도 없는데 터널 만들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거죠. 벌써 그 정도까지 간 거군요. 근데 이게 중국 경제가 맨날 터진다. 뭐, 그게 되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공산당이 결국 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잘 막았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문제가 그러니까 콜랩스,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지금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못 찾고 있고 지금까지 써왔던 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천문학적이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국유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유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네. 미국도 국유기업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국유기업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이 국유기업 자산이 아직은 네. 정부 부채보다는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크고 심각하고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똑같은 규모의 부채가 우리 같은 사회에서 있는 거하고 중국에서 있는 거는 영향은 좀 틀리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정부 자산이 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한 것들이 원래 의도했던 수익 타당성 이런 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해당 국가들이 부채 상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예, 그건 맞습니다. 아. 예, 그런 재정적 위기가 많이 오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중국 정부가 탕감해주거나 네. 유예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부담은 다시 중국 정부에게 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돼도 잘 나가는 나라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따라서 망하고 있는 거는 중국 탓이라기보다는 네. 중국의 경제 침체, 부진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상 최악이다. 네. 한중 관계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원래 그게 이제 국가 전승절 행사에 네. 그때 당시 정치적 사건이 어땠었냐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를 보이콧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며 미국이며 그 대부분의 국가 원수들이 다 참석을 안 했죠. 네. 그래서 몇 나라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스탄 아프리카의 어디 요런데 몇 군데에서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한국이 좋아 우리 형제 뭐 이제 이렇게 불렀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사드를 갖다 놓는 바람에 이건 뭐지? 이렇게 돼서 역시 제대로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그 중국에서 네. 오래 계셨는데요.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보면 네. 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우선 1차적으로 그 경제 발전이 많이 돼서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중국이 강대한 국가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전에 중국이 아마 2020몇 년도가 되면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해서 고도 기술이 확보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러지 않았겠죠?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 자체도 몇 달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증거를 대봐 이놈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당연히 미국 쪽에 서야지 이런 얘기가 많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참전의 규모라는 게 뭐 마치 동티모르에 파병하듯이 네. 그거보다 조금 크지 않겠어 뭐 이런 정도의 감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우리의 영향이 클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가 갈 것이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갔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감정을 투사를 하지 말고 있는 팩트가 실제 상황 팩트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하나씩 그 평가해가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외교는 어떻게 가야 되겠고 뭐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건 그분들 몫일 것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기에 대한 그 경계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과격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비록 매우 적다 하더라도 발생하면 우리에게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